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으로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대선 전략을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도전 공식화 하루 만에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할 거다. 이렇게는 예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경선을 통해 미니 경선을 통해 가지고 흥행을 한번 담보해 보자 이러한 민주당 내에 목소리도 있었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낸시 펠로시라든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만 어떤 그 민주당 지지층 그 지도부에서도 리더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면서 예, 예. 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분들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을 했고 많은 상하원 의원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 표명을 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 집단이죠. 흑인 단체라든지 많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전폭적인 지지 표명을 하고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역대급의 어떤 그 선거 자금도 모금에 성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이 결집을 해서 이번 대선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이러한 대세론 어떻게 본다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네.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부금 여시도 이게 역대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1,124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대선 승리에 대한 갈망이죠. 민주당 측에서 바이든 예.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고령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안타까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가 저렇게 노쇠하고 인지력 논란이 있고 건강의 논란에 휩싸였다니 훌륭한 리더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미국의 4년을 이끌어 나갈 차기 리더로서의 모습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실망과 불안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지자들이 이제 그 선거 자금 기부를 안 함으로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굉장히 종용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막는 그 부분에 대한 열망이 보다 더 커지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선거 자금에 대한 전폭적인 기부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이 보여준 그러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은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대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촉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신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47%를 2%포인트 차이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4년 동안 존재감도 없었고 이런 좀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쟁력 있는 후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년 동안에 해리스 부통령이 보여줬던 정치적 존재감이 미약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과연 해리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할 것인가 이 부분은 향후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검증을 받아야 될 거고요. 네. 이 40대 45로 지지율이 이제 박빙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바이든을 둘러싼 고령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우려를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 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과거는 좀 낮았는데 이제는 해리스로 이제 그 중론이 이제 모아지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이제 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보여지는 어떤 그 캠페인에서의 모습, 즉 해리스 후보가 얼마만큼 차기 대선 후보 혹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그러한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 향후 지지율의 변동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니라고 말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또 밈이 돼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좀 밈으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거는 젊은 층의 지지세를 올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는 그 역대 최고령의 두 후보를 미국 네. 유권자들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에 내몰렸었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어떤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9살이 결코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워낙 예. 고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78살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후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 변화를 그리고 원하는 참신함을 원하는 젊은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저러한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저러한 그 밝고 참신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그 해리스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를 표출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해리스 후보가 어떤 지지층을 확대하고 뭔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거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현재는 세컨드 젠틀맨이지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퍼스트 젠틀맨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그 더글라스 크레이그 에모프라고요. 해리스 부통령과 동갑내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법률가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미혼 독신 여성으로서 거의 40대 초반의 어떤 그 법률가로서 법무장관으로 한참 그 성공 과도를 달릴 때 예. 이분은 어떤 그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셨고 싱글 데디로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그런 아빠인데요. 법률가고요. 엔터테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놓은 나름대로 어떤 그 인정받는 그런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 되면서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펌이죠. 법률 회사는 그만두시고 이제 인권 운동이라든지 여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법률 지식을 조언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익 사업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남편으로서 이제 그런 선택한 삶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퍼스트 젠틀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해리스 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로 활동을 해왔는데 퍼스트 젠틀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리스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깊이 관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법률가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해리스 대통령을 도와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퍼스트 젠틀맨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세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깜짝 흥행으로 시선이 이제 모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간 시선을 다시 좀 돌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갈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그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7월은 그 트럼프의 시간이었는데 3연타석 안타 홈런을 치면서 예.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역사적인 그 사진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긍정적인 열을 오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든이 그 후보 사퇴 그 성명을 내면서 갑자기 여론의 중심이 그러니까요. 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중심에 섰잖아요. 네, 예. 굉장히 좀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수락연설을 할 때도 마치 이게 정치 쇼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꾸며진 정치 쇼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 무대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민정수로 넘어왔잖아요. 이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기 위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리스 후보 어떤 선출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던 어떤 후보 수락 연설의 전반부와는 다르게 이제는 예전에 어떤 그 강렬한 공격수죠. 공격수 트럼프로 돌아가 가지고 멍청이 무능하다 이런 예, 얘기를 맞습니다. 이제 그 강한 어조로 이제 그 비난을 퍼부으면서 이제 해리스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이제 그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유세 시즌이 돌아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또 해리스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고 나면 어떤 이런 치열한 공방전이 이제 가속화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독설이 상당히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식자, 사기꾼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씀해 주신 대로 멍청한 해리스라고 이렇게 지금 독설을 벌써부터 주고받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설전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양 진영의 어떤 선거 전략 프레임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이제 바이든의 행정부 2인자 이렇게 낙인을 찍고 무능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을 망쳐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라든지 남북 국경 문제 등에서 미국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될 시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난하면서 이 연속선상에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능한 해리스 그리고 이제 끔찍하고 무능한 국경 차르.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특히 남북 국경 문제를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름하고서 한번 해결해봐라 이러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북 국경 문제를 트럼프 캠프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걸 보면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러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주목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해리스 후보 측에서도 뭔가 새로운 선거 전략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포식자,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그 비도덕적이고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그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범법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거든.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할 때 계속 썼던 민주주의의 위협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연속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다 더 선거 전략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제 보다 자신이 중요한 진보적인 정책, 낙태라든지 어떤 총기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조금씩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할 거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큰 틀에서 본다면 해리스 대 트럼프 어떤 그 구도도 결국은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와 큰 차이는 선거 전략 면에서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에 뭔가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떤 선거 전략 면에서 유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양 캠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의 선거 캠페인 그러한 구도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보다 치열하게 양쪽이 어떤 그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선거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수락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그리고 뭐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친분을 과시해 왔었는데. 북한이 미련 부풀리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김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을 앞으로는 좀 과시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원론적이고 우호적인 그 어떤 논평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식 성명이나 담화에 비해서 수위가 낮은 조선중앙통신, 그러니까 그 북한 내부에 전달되지 않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그런 그 성명을 낸 거거든요. 네, 이미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위를 조금 수위를 낮춘 거죠. 낮춘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게 어떤 그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의 행정부는 바뀌든 누가 되든 간에 어떤 난잡한 정치 행동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제 여운을 남겼냐면 북미 대화의 어떤 그 긴장이 멎는 것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 여부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북한의 그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 이런 그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연속선상에서 어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원론적이지만 서서히 이제 마지못해 응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 이제 100일 남짓 남았는데 뭐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한 주가 정말 다르게 정말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 추세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